안녕하세요. 김윤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무주택자를 일컫는 벼락거지의 이 상대적인 말로 비투, 영끌, 패닉바잉으로 집을 매수하는 사람을 벼락비거지라는 말이 생겨나는데 이게 신조어가 아주 유행입니다. 집값이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작년만 해도요 4개월 만에 24억짜리가 17억으로 상당히 많이 빠졌죠. 7억이나 빠졌어요. 그게 또 수두룩하며 3년 이상 떨어지면 60%까지 하락한 아파트도 부지기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역사상 최고의 거품 급등을 한 데다가 공급과 다주택 매물 홍수가 쏟아지는 이번 하락장에는 과거보다도 더 위태롭습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자, 집값 빛의 속도로 떨어집니다. 벼락비거지 조심하세요. 자, 이제 이 부채,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이제는 어떤 변곡점이 온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서는데 아주 빠릅니다. 제가 아까 4개월 만에도 15%, 20%가 추락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시기라면 2, 3년은 얼마나 많이 빠지겠어요. 자, 2020년 1월, 4월 강남 빛의 속도 아예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자, 보세요. 이게 2020년 불과 작년에 집값 폭등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년 1월에서 4월 30일 기준입니다. 반포 리체 33평 27억이 21억으로 6억 하락했네요. 자, 그 다음에 반포 주공 33평 42억이 33억 무려 거의 9억 10억 하락했죠. 자, 이제 도곡 타워팰리스 31억 25억 6억 하락했고 잠실 주공 자 이게 31평 25억이 18억 7억이나 추락했어요. 25억짜리가 단 4개월입니다. 지금 대치 미도 33평 26억이 21억 5억 하락했고 릴센츠 33평 22억이 16억 6억 하락했고 압구정 현대 47평 41억에 34억 7억 하락했고 물론 이제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비싸요. 얘들이 다시 한번 또 폭등해서 정부가 집값을 적극적으로 안 잡는 바람에 어찌됐거나 여기서 포커스는 이거예요. 단기간 빠져도 이렇게 빠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제는 안 빠질 것 같아요. 제가 5년 빠지면 60, 70% 빠진다니까 믿질 않아요. 아니 지금 이 4달 만에도 이렇게 빠지는데 여러분들 5년 동안 빠진다고 생각해봐요. 멘붕 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그건 비싸니까 그렇지 안 그래요. 자, 이제 마용성도 초단기 대폭락을 한번 사례를 보자고요. 역시 2020년 작년 1월에서 4월 31일 이천 레미안 젤리투스 50평 36억 27억 9억이나 폭락을 했네요. 36억짜리가 27억 뭐 비싸다고 많이 빠졌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단기간이잖아요. 레미안 옥수 리버젠 34평 17억 24억 무려 3억. 자, 용산 서빙고 신동아 28평이 19억에 16억 3억 빠졌어요. 19억짜리도 16억으로 그러니까 10억대도 단기간에 3, 4억이 빠진다는 걸 보여주죠. 자, 신주 그랑자이 25평 16억이 13억 3억 빠졌고 마포 레미안 푸르죠 34평 17억이 24억으로 3억 용산 산천로 리버힐 삼성 9.7억짜리도 8.7억 1억이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초단기간에 4개월 미만에 빠지는 것도 거의 3, 4억은 기본으로 빠진다. 10억대 아파트들도. 그러면 이게 몇 년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상당히 조심해야겠죠. 이번에는 거의 3년에서 뭐 6, 7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빠졌을 때 그럼 얼마나 빠졌느냐 예를 들어 볼게요. 개포주공 7단지 34평 2007년에 15억짜리가 2013년에 6.5, 60% 빠졌어요. 과천 중앙 10단지 자 40평 2007년에 17억이 2013년 7.7억 60%. 분당 서현 하양 56평 2006년에 15억짜리가 2014년에 6.8억 60%. 자, 일산 문춘 4단지 37평 7.5억이 3억 60%. 자, 뭐 제가 좀 얘들 위주로 좀 많이 들었는데 이거 말고도 다 똑같아요. 그 옆에 있는 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 많이 빠지죠. 자, 이번에는 더 거품이 세기 때문에 더 빠질 수 있다. 자, 이제 초단기간 또는 장기간 집값이 얼마나 빠진지를 보여드렸어요. 이번에는 2014년 서울 경기도 상승장 순서 이제 13년 바닥을 치고 보통 14년부터 올라갔는데 그냥 똑같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선택 잘해야 돼요. 앞으로 막 사이드 쪽 너무 막 8억짜리 잡고 경기도 외곽 지역 지방도 1, 2, 3, 4억 이런 거 괜찮다고 했잖아요. 막 지방도 별로 좋지도 않는 곳들 막 10억씩 올라갔는데 그거 잡고 그럼 이런 짱 나요. 보시면
지금 집값이 뛰기는 뛰었는데 14년부터 21년까지 나눠서 뛰었어요, 집값이. 그냥 그 같은 해에 뛰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도 않아. 자, 여기 보세요. 이대로 뛰었습니다. 2014년 강남 재건축이 가장 먼저 뛰었어요. 뭐 개포동, 대치동 이런데. 그러다가 2015년 그 1년이 더 지난 다음에 강남 3구 기존 아파트, 새 아파트, 서울 재건축 이런 것들이 뛰기 시작했고요. 2016년에 서울 재개발 뉴타운 이런 거, 2기 신도시 이제 경기도 이제 뛰기 시작해요. 물론 뭐 피는 좀 붙었죠. 아무튼 본격적으로 서울이 먼저 뛰고 강남, 서울 중심 지역. 경기도에서는 2기 신도시가 새 거고 좋으니까 입지가 이제 뛰는 거죠. 2017년 한강변 라인 이제서 뛰기 시작이에요. 한강변.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뛴 한남 뉴타운 이때부터 안 뛰었어요. 이때부터 뛰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지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안 좋은 곳은 늦게 뛰는 겁니다. 용산은 강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물론 거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많이 뛸 거예요, 앞으로. 자, 그 다음에 과천, 분당이 이제서 뛰기 시작한 거예요, 17년. 물론 그전에도 좀 뛰었는데 본격적으로 뛴 걸 말합니다. 자, 18년. 서울 이제 중심이 이때 뛰기 시작해요. 광명, 평촌. 이제 확대되죠, 경기도도. 자, 2019년 서울 외곽이 뜁니다, 본격적으로. 서울 외곽은 이때까지도 뛰기는 뛰었는데 많이 안 뛰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남 용인. 참 한참 이다 뛰죠. 성남 용인은 경기도의 왕인데. 그 다음에 2020년 서울 전체 다 뛰어버렸고요. 수도권 이제 외곽이 뛰기 시작해요. 외곽도 좋은 곳이 먼저 뛰었죠. 자, 올해 보세요. 2021년 현재 서울 전체 계속 다 뛰는데, 자, 수도권 전체 다 뛰고 있어요. 다 뛰는데 특히 이제 외곽이 좀 더 뛰고 있죠. 왜? 늦게 뛰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리네요. 거의 몇 년 차이입니까? 거의 7년 차이 두면서 집값이 뛰네. 특히 이때 뛴 것들은 좀 조심하시라고요. 안 좋은 것들이야. 이때 뛰는 것들의 특징이 나홀로 이런 것들이 많이 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떨어질 때는 어떻게 떨어지냐? 순서 이대로 맞아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떨어져요. 순서 올라갈 때 떨어질 때 순서가 같은데 이렇게 길게 떨어지지 않아요. 자, 떨어질 때는 1년 만에 같이 떨어지는데 얘들 먼저 떨어진 다음에 쭉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떨어지냐면 얘들이 비싼 것들이 떨어지는데 싼 것들이 안 떨어질 이유가 없는 게 얘에 비해서 얘가 비싸니까 항상 상대적이야. 얘에 비해서 얘가 비싸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얘에 비해서 얘가 싸니까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좋은 곳에서 나쁜 곳으로 떨어지고 좋은 곳에서 나쁜 곳으로 올라간다 잊지 마세요. 다만 떨어질 때는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치는 게 아니라 1년도 채 안 걸려요. 빠르면 6개월 여기까지. 자,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게 한 별표를 해볼게요. 금리 인상 한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 과거 막 그래프 제시해가지고 폭등론자들이 무조건 못 먹어도 고고고 그러는데 과연 그럴까요? 자, 금리 인상, 대출 중단 이 효과는 생각보다 파급 효과가 클 거예요. 자, 부동산 심리 위축됐다라는 게 이게 중요해요. 물론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봐야겠지만 상당히 집값 하락의 어떤 신호탄일 수도 있어요. 지금 벌써 대기해버리잖아요. 매수할 사람들이. 관망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그 다음에 영끌 비투 그 전에 많이 했잖아요. 2030이. 대출, 금리 부담이 생겨서 지금 못하는 거예요. 또 해주지도 않잖아, 대출이요. 해줘도 금리가 이제 한 번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또 2주열이 또 올린다고 하잖아요. 자, 갭 투자도 감소합니다. 상승 기대감이 별로 없다 보니까 좀 이제 꺾인 거예요, 분위기가. 매물은 또 쌓입니다. 자, 이제 하루밖에 안 됐어요. 자, 보세요. 자, 이제 매도 타이밍을 좀 빨리 잡으려고 하는 거야. 집값이 더 올라간다고 다 이구동성으로 전문가들이 2년 뛴다고 하니까 다 늦게 잡았던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들 또 말 바꾸기 해요. 이제 아마 더 빨리 떨어진다고 할 거예요. 저는 일단 내년에 본격적으로 빠질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이제 올해는 또 금리 인상 봐야겠죠. 어찌됐거나 매물이 막 쌓일 겁니다. 매도 타이밍. 그리고 매수자 급감. 사는 사람들이 확 줄죠. 바로 아까 앞에 왼쪽 보면 알겠죠. 그럼 집값 하락장을 기대하기 때문에 매수를 안 하는 거야. 더 싸게 잡으려고. 그전에는 싸게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매물이 없으니까 막 불안해서 잡는 거고. 자, 이제 추가 인상, 금리 추가 인상 부담이 느껴져요. 단계적 인상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 단계적 인상을 못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코로나가 계속 창궐하는 거예요. 그것도 늘어나는 거. 그거 위에는 단계적 인상합니다. 특히 올해는 한 번 더 인상하는 게 거의 사실이라고 보면 돼요. 이것 아주 중요한 거니까 또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매도를 바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락장이 되기 전에 이렇게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괜히 매도해가지고 올라가 버리면 짜증나잖아요. 좀 더 올라갈 거라고 저도 그러잖아요, 역시. 자, 여기 보세요.
근데 매도를 그래도 해야 할 것들은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못난이 아파트, 뭐 황금성이 떨어진 것들, 즉 이것들의 특징은 잘 안 팔린다는 거잖아요. 또 투자 가치가 좀 적고 요즘 막 뛰고 있어요. 당장 팔라는 게 아니고 비과세 조건이면 아무튼 본인이 잘 판단해서, 모르면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타이밍을. 이것까지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 이걸 팔고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징검다리라는 말이 이게 중요한데, 안 좋은 것들은 그냥 매도하고 무주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올라갈 기대감도 없다면 뭐로 삽니까? 자, 그런데 이제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러면 좀 불안해. 그런 경우는 뭐라도 잡아야죠. 그 잡는 게 징검다리라고 그래요. 자, 황금성이 높은 소형 아파트로 갈아타기. 나는 지금 30평대를 갖고 있다. 근데 불안하다. 또 빚도 많다. 그러면 던져버리고요. 황금성 좋은 좀 금액을 약간 낮춰가는 거야. 그 20평대로 줄여서 가는 거죠. 이게 징검다리인 거예요. 비싼 아파트에서 좀 싼 걸로. 아주 나쁜 걸로 갈아타는 게 아니라. 이때 봐야 할 것은 가격이 좀 더 싼 거. 두 번째는 잘 팔리는 거.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폭락장에 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갈아타기 합니다. 내 것이 이제 무주택으로 가면 더 좋은데 좀 불안하니까 무주택으로 가던가 좀 작은 걸로 갈아타든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 이때 폭락장에 서울과 강남 인접 아파트는 엄청 떨어질 거 아니에요. 내 거는 상대적으로 입지가 떨어지니까 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떨어진 이런 것들로 갈아타시라고요. 본격 갈아타기예요. 이 징검다리는 그냥 조금 줄여서 갈아타는 거고, 이 갈아타기는 폭락장에 내 거보다 더 많이 떨어진 걸로 갈아타서 나중에 올라갈 때 차익을 얻는 거죠. 그러면 정리하면, 자, 2021년, 2023년 중에 꼭지가 올 거예요. 이제 올해나 길어봤자 2023년 초. 그러면 대세 상승의 꼭지인데 이때는 이걸 하는 게 맞아요. 징검다리. 매도를 하고 끝나거나 징검다리 형태로 그냥 줄여서 가거나. 그 다음에 갈아타기. 2025년에서 17년 대세 하락 바닥. 자, 이제 집값 하락 요인과, 아직도 하락 요인과 상승 요인이 섞여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걸 아셔야 합니다. 상승 요인은 지금까지 8년 동안 집값을 끌어올린 요인이라서 이제 약발이 거의 끝나가요. 근데 하락 요인은 아직 본격적으로 적용이 안 된 거라서 미래의 어떤 시점이라서 이제 얘는 약발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상승 요인을 더 중요시 봐야 돼요. 하락 요인보다. 자,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비싸. 물가 대비해서도 너무 올랐어. 자, 구매력 대비해서도 진짜 비쌌어. 통화량 대비해서도 돈 찍어낸 거에 비해서도 너무 올랐어. 집값이. GDP 대비해서 다른 나라보다 너무 비싸. 전세가 대비해서도 집값이 지금 더 올랐어요. 전세도 엄청 뛰었지만 해외 시세 대비는 압도적으로 비싸. 자, 이거 어때요? 하나같이 거품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빅데이터 결과 집값 하락 요인이 너무 큰 거야. 그러면 집값 상승 요인은 집값의 절대적 상대적 가치라기보다도 지금 최근 분위기가 좀 이상했잖아요. 코로나가 허투루 나와버렸잖아요. 뛰어서는 안 되는데 뛰었잖아요. 정부도 적극적으로 집값을 안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보자고. 청약 경쟁률이 지금 높아요. 좀 더 뛴다는 얘기야. 입주 물량, 분양 물량은 좀 늘어나는데 입주 물량은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해요. 다주택 매물 나오질 않고 있어요. 양도세 때문에. 전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전세가 올라가면 집값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유동성, 돈이 아직도 찍어내고 있어요. 자, 부동산 심리. 지금 아직도 파는 사람이 조금 유리해요. 자, 정부 정책 나오질 않고 있어요. 자, 어때요?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다만 얘들은 얘하고 본질적 달라.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집값이 폭락할 아주 핵심 조건인데 얘들은 그냥 최근에 뛸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든 거야. 거품이 있든 없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분기되면 이런 것들은 뭐 냉정하게 말하면 상승 요인이라고 할 수 없죠. 심리 때문에 올라간 거니까 결국은 이쪽으로 이렇게 난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종합대책 때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거래량 보세요. 자, 17, 18, 19, 20년까지 매년마다 종합대책이 나왔어. 자, 17년에 802 대책이 나왔어요. 어때요? 자, 1만 건 거래되던 게 뭐 1천 건. 그 다음에 2018년 9.13 대책이라고 1만 건 거래되는 게 3천 건. 자, 19년에 11.6 대책이라고, 자, 1만 건이 써 있잖아요. 거래된 게 1,000건으로. 자, 2020년에 7.10 대책, 6.17 대책, 뭐 몇 번 3 대책이라고 있었죠. 자, 1만 건 넘게 거래됐던 게 지금 뭐 100 몇 건인데 한 몇천 건으로 확 줄었죠. 다 이렇게 거래량이 줄면서 집값이 다 떨어진 거예요. 마이너스로 떨어진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지만 폭등했던 게 상승폭을 확 줄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2020년이 끝이 아니에요. 21년에 뭐가 나왔어요? 자, 이사대책이 나왔죠. 역시 이사대책 나오니까 거래량이 똑같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때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1만 건씩 다 거래됐잖아요. 이게 찍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올해는 제일 많이 거래된 게 5천, 6천 건이에요. 서울 아파트가. 그거는 지금 난리 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거래가 왕성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이제 사람들이 꼭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리고 금리 인상 이후 올 8월 달에는 정말 한 자리 숫자, 이제 세 자리 숫자로 확 줄어들었잖아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이번에는 이사대책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대책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자, 이번에 금리 인상은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대책보다도 더 강력할 수가 있어요. 또 나오니까 금리 인상이. 그리고 정부도 대선 문제도 있고 해서 금리 인상 대책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도 2016년 박근혜 정부 때도 831 대책이라고 나오니까 똑같이 이런 패턴을 보였어요. 자, 이제 부동산 사이클에서 상승장과 하락장 패턴. 여기 예전에 87년에서 91년까지 올라갔다가 98년까지 이게 집도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지죠. 재밌는 건 있어요. 두 칸 뛰면 한 칸 떨어져요. 그래서 우상향인 거예요, 집값이. 여기 보세요. 자, 뭐 올랐다 떨어졌다 하기도 했지만 98년 IMF 이후에 쭉 2006, 7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2013년까지 떨어졌네요. 자, 이거 떨어졌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번에 쭉 올랐습니다. 자, 쭉 올라가지고 2020년까지밖에 안 쓰는데 21년까지 한 이 정도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건 엘리엇 차트인데 엘리엇 차트에서 2013년만큼 빠진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제 이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 제가 보기에는 한 이 정도. 왜? 잘 보세요. 두 눈금, 한 눈금 떨어졌잖아요. 보세요. 두 눈금이 올라갔죠. 그리고 한 눈금 떨어졌죠. 이것도 두 눈금 올라가고 한 눈금 떨어졌죠. 이번에도 두 눈금 올라가고 한 눈금이니까 이 정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한 눈금이란 얘기는 어느 정도냐면 2017, 한 18년 시세? 자, 그러니까 반토막 정도 보시면 돼요. 반토막. 반토막 더 났으면 더 낫지 못 나진 않나요. 자, 이해가셨죠? 그러다가 또 올라가겠죠. 이제 주요국 금리 인상, 그러면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제, 주식, 이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솔직히 냉정하게 보면 그렇게 영향은 없어. 과거 거 보면은. 근데 지금하고 과거 잣대를 똑같이 재는 사람들은요,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 금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로 금리에서 스타트 끄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완전 달라요. 그때하고 일치 안 한다고 해서 이번에도 아예 금리 인상 하나마나 집값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달라요, 지금은. 여기 보시면 금리가 떨어지니까 주가 어때요? 올라갔는데 또 올라가도 올라가네요. 그쵸?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올라가도 올라가는 경우 있고 떨어져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좀 일치 완전히 하진 않아요. 그리고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데 주가는 별로 안 뛰었네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금리가 완전 바닥을 치니까 뜬 거죠, 이렇게. 물론 이건 금리 때문에 꼭 뛴 게 아니에요. 거의 2,000밖에 안 했던 게 3,300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요즘 막 못 가잖아요, 주가가. 그 까닭은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만약에 금리를 계속 저금리로 해놓으면 외국인들 다 빠져나가요. 이해가셨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금리 좀 올렸는데 왜 지금 주가가 떨어지느냐? 이거 요인만 봐서는 안 돼요. 아직 미국이란 나라가 좀 변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이 단기간에 너무 뛰었잖아요. 여기 보세요. 단기간에 천이 뛰어버렸는데, 이거에 대한 부담 또는 금융 불안, 이런 요소, 코로나 불안,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 금리 인하는 주가에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많이 떨어질 게 좀 덜 떨어지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 매매 지수 보세요. 자,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도 집값 올라갔고, 떨어졌는데도 4.25까지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별로 변화가 없었어요. 여기 보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그 말이 맞아요.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금리가 쭉 떨어졌잖아요. 그럼 부동산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자, 이제 금리가 올라가요. 당연히 부동산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심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거가 똑같지 않다고 해서 미래도 똑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자, 이제 기준금리 인상, 서울과 수도권 하락. 여기 보시면 기준금리 우리나라 0.75까지 올렸고 미국은 그대로죠. 자, 이제 여기가 재밌는 게 있어요. 서울은 집값이 2009년 10년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14년 잡아봤어요. 자, 어때요? 완만하게 빠졌죠. 이 빠진 폭 보세요. 하락 기간. 밑에는 경기도입니다. 하락 좀 더한 것 같죠? 경기도가 더 빠졌어요. 자, 평균치로 그래요. 평균치로.
굳이 따지면 강남이 제일 많이 빠지는데 어찌됐거나 서울은 기간이 짧아요. 경기도는 길죠. 오랫동안 빠졌다는 거예요. 거의 6, 7년 빠졌네요. 자, 그다음 회복도 보세요. 서울은 예전에 곡점 회복하는데 2년밖에 안 걸렸어요. 경기도 봐봐요. 1, 2, 3, 4, 5년 걸렸어요. 5년 회복하는데. 어떤 것들은 7, 8년 걸렸어요. 올해 회복한 것도 있고 작년에 회복한 것도 있잖아요. 회복이 늦다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하락이 이렇게 길게 떨어지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짧게 하락장을 짧게 끝내고 회복한 다음에 이번에 최고가를 찍고 날아가 버리네. 이렇게 길게 뛰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뛰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신고가를 찍었어요, 서울은. 근데 경기도 보세요. 이제서 신고가 찍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2기, 3기 신도시 집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래요. 공급이 많으니까. 서울은 땅이 좁아서 그대로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걸 지방으로, 여긴 지방이 안 나왔는데 경기도보다 더 안 좋은 곳이 지방이라고 봐야 돼요. 지방은 더 길게 떨어질 것 같아요. 더 길게 많이. 회복도 더 길게 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신고가를 찍을지도 장담 못해요. 아니, 싼 거 말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위권 아파트 말해요, 주로. 싼 것들은 뭐 떨어져 봤자 거기서 거기니까. 자, 이제 서울부동산이 옛날에 버블7, 2007년 노무현 때 뛰었을 때 164보다 지금 145. 완전 신고가 찍고 엄청나게 뛰었죠. 지금 거품이 옛날에 미국발 국익 때보다 훨씬 세요. 그래, 도쿄 떨어진 거 볼게요. 도쿄장 날 가능성도 있어요. 1400까지 갔던 게, 자, 여기 보세요. 400까지 떨어졌죠. 1400이 400이면 세 토막 거의 네 토막 가까이 된 거잖아요. 거의 70%, 80% 폭락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다가 지금 2019년이야. 이건 91년이고 몇 년 흘렀어요? 40년 흘렀나요? 30년 흘렀나요? 30년 흘렀네요. 자, 600일. 이거에 아직도 반토막이야. 반토막도 안 됐어요. 아직도. 심각하죠. 자, 이제 폭락장 때 보면 이럽니다.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퐁당퐁당 해서 뭐 하락장이 안 온다고요? 자, 91년부터 2014년까지 25년간 4번이 나왔어요. 이번에 또 올 때 됐고. 그리고 침체기도 이렇게 벌써 수도권, 지방 엇갈리면서 하락했고. 근데 최근 흐름이 이래요. 최근 상황은 정확히 그래도 알고 가야 돼요. 자, 집값 내가 당장 추락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꼭지점이네. 자, 여기도 보세요. 이게 지금 부동산원이에요. 여기는 KB시대도 봐도 이번 주가 제일 많이 뛴 거야. 자, 거리 없이 뛰고 있어요.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추락할 것 같아요. 인구 급감하는 모습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준 겁니다. 다 날아가요. 이제 우리 사람도 이 낙엽처럼 날아가겠죠. 이렇게 인구 급감해서 과연 집값이 뛸까? 주식이든 집값이든 자본주의의 재화는 폭등 아니면 폭락을 하며 움직이기 때문에 리듬을 잘 타가지고 매매를 해야 합니다. 상투에 잡으면 엄청난 손실, 후회하게 되고 또 하락 타이밍을 놓쳐도 가난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